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심리학 개론 13강 사회심리학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사회심리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이 또 생각으로 나타나고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사람이 또는 사람들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 집단이 또 사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연구하는 심리학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사회적인 관계, 우리가 호감을 느낄 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호감을 느끼는지 이 부분을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밀한 관계, 즉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근접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근접성입니다. 우리가 거리가 일단 가까워야지 친구도 자주자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대화도 나누고 같이 뭐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더 가까워지잖아요. 가족이어도 아주 외국에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이웃사촌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물리적 접근성은 가깝게 있는 사람은 친해지기가 훨씬 쉽고, 가까운 곳에 살거나 같이 무언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함께 활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서로한테 관심을 가질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사성입니다. 사람은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겹치는 것들이 생긴다, 공통점이 생긴다, 이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빨리 친해지죠.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비슷한 면을 갖고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지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빨리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상보성입니다. 상호 보완성인데요. 자신의 성격, 그러니까 내 성격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나의 성격의 면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와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 또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면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성격의 사람에게 우리가 호감을 느낄 수 있다.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나는 저런 면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호감이 가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상보성이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체적인 매력인데요. 이거는 매력적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매력을 타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깔끔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의적인 인상, 호감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 친숙성입니다. 자주 볼수록, 그죠? 접촉의 빈도수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볼수록 더 친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주 보니까 저 사람의 내가 몰랐던 좋은 면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호감을 점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별로 처음에는 전혀 호감이 없던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자주자주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주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의외의 면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런 느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생각했던, 내가 마음을 탁 닫았던 그런 느낌들이 무장해제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관계가 조금 더 친숙하게 또 호감이 높아질 수 있는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성실성, 그죠? 성실하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함께 일하면서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그쵸? 자기가 하는 일에서 굉장히 능력을 많이 갖추거나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눴었는데, 온정성,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는 굉장히 어린 한 4살에서 7살 사이의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왜 인기가 많아요? 라고 되게 어린 유아들한테 물어보면, 질문을 해보면 그 친구가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그 장난감을 잘 양보해줘요. 아니면은 친구가 착해요.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온정성이 있는 사람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친숙성,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자주자주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편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는데요. 특정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있어요. 특정 집단과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태도로 고정관념을 가진다든지 부정적 감정을 가진다든지 그 집단에 대해서 차별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르죠. 자, 편견이라고 부르죠. 자, 편견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학습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회적인 학습은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편견은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처럼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나의 부모, 내 주변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부모나 환경, 그 다음에 또래 집단, 내가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자주 접하는 대중매체. 요즘에는 또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대니까 이런 매체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매체를 접하게 해줘야 이런 부분에서 편견을 좀 덜 갖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는, 요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대중매체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요소다, 편견에. 이렇게 사회적인 학습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 그렇죠. 부모도 내 부모한테서 받은 유전적인 것, 그다음에 내가 자라왔던 환경, 거기서 받아왔던 내가 자연스럽게 학습했던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내 아이한테 전수를 해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 그런 것들을 받고 또 넘겨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버려야 될 편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으시다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찰들을 통해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편견은 좋은 것들이 아니니까 내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더 마련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내가 받는 것들을 다 주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습득하게 된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현실적인 집단 갈등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집단이 막 경쟁하고 내가 가질래 하면서 싸우게 된다, 경쟁하게 될 때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있으니까 나쁜 것부터 보게 되고 트집 잡게 되고 좋은 부분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편견은 현실적인 집단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사회적 불평등인데요. 불평등한 분배, 그러니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배가 됐을 때 만족스러운 쪽이 있고 나는 조금 더 받았으니까 좋아, 나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받았지?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쪽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양쪽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만족스럽고 한쪽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불평등한 분배는 양쪽 다 편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불만족스러운 어떤 개인이 있거나 집단이 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불만족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못 가졌지? 나는 뭐가 문제지?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에게 분노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자한테, 내가 부자가 아닐 때 굉장히 나보다 조금 더 가졌든 많이 더 가졌든 부자인 사람한테 좀 시기 질투를 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한테 불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이 분노나 편견을 갖는 것. 자, 이거는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견에서. 자, 사회적 불평등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은 불평등이나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조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갖거나 편견을 갖기도 하지만 나는 가졌어 라고 만족스러운 개인이나 집단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가지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편견을 일부러 조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범주화예요. 자, 대인지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인 편파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초래하게 되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범주화해서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을 할 때, 사람에 대한 지각을 할 때 젊은 사람이다, 노인이다, 여자다, 남자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이런 도식이 모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범주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 과정은 범주화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편견적으로 처리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런 범주화를 머릿속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범주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범주화에서 내 집단,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외 집단,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그 바깥의 다른 집단, 이런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범주화할 때 여기는 내가 속한 조직이야, 내가 속한 그룹이야, 내가 속한 집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속하지 않은, 저기는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곳이야,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누다 보면 내 집단한테는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저쪽 외 집단한테는 호의적이지가 않고, 그렇죠, 편견을 가지게 되거나 나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견을 갖고 차별 대우를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 집단, 외 집단 범주화 자체가. 자, 그렇다면 편견과 차별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에게도 좋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에 계속 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계속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편견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편견 그리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되어 있거나 편갈라서 별로 소통하지 않거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 같이 함께 하는 것, 협동적으로 상호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저쪽 집단이 필요하고 저쪽 집단에도 우리 집단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상호 의존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편견과 차별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어려움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쪽 집단, 저쪽 집단 또는 이렇게 범주화를 해서 뭔가를 나눈다면 사실 상호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자, 이번에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 부조화 이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 인지 부조화. 단어만 들어보면 여러분들 무슨 뜻처럼 느껴지시나요? 여기 밑에 이제 내용이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태도 또는 행동, 그러니까 태도는 우리가 가진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 평소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행동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태도,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꿔먹는,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걸 페스팅거라는 이런 학자가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여러 가지 인지들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쵸? 인지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거 인지하고 저거 인지하고 계속 머릿속에서는 복잡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의 인지들 간의 일관성, 그 다음에 감정들 간의 일관성, 또 인지와 감정의 일관성 또는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되면 뭔가 긴장감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뭔가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 긴장을 해소하고 일관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가정하는 이런 인지 일관성 이론의 일종이에요, 인지 부조화 이론은. 그래서 사람들은 일관성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감정과 뭐 인지의 일관성이든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다양한 감정들 간의 일관성이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인지 부조화란 우리의 태도, 행동이 다르거나 또는 모순되는 인지를 내가 갖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인지적인 갈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 부조화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조화란 무엇인가? 조화는 인지적인 갈등이 없는 마음 편한 상태예요. 인지적인 갈등이 있을 때 뭔가 우리가 부조화를 느낄 때 굉장히 긴장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조화는 인지적인 갈등이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을 내 생각대로 못했네. 내가 평소 나의 생각은 이거였는데 행동을 이렇게 했네. 예를 들면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기가 쉽고요. 또한 자신의 행동이 태도랑 불일치하게 되면 인지 부조화를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회복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자, 태도를 행동에 맞춰서 변화시킴으로써 태도를 행동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 태도는 흡연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평소 이런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그런데 담배를 피워버린 거예요. 행동은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면 태도와 행동이 맞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를 또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태도를 행동에 맞추는 거죠. 아, 흡연은 몸에 건강에 완전히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서 평소 하지 말아야 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 흡연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흡연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인지 부조화를 자꾸 느끼는 것보다는 행동은 그렇게 내가 지금 금방 고칠 수가 없으니까 태도를 바꾸자는 거죠. 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그래서 흡연은 별로 몸에 좋지 않아. 진짜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 라는 나의 평소 태도를, 아니야, 흡연하면서도 건강관리 잘하고 장수하시는 노인들도 많아. 나도 흡연을 조금씩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을 기운 대상, 노력을 기울였던 어떤 대상,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인지 부조화를 느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정성을 기울였던, 정성을 쏟았던, 에너지를 많이 썼던 그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가치 있게 거기다가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거기다가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노력이 정당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가 노력 정당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지부조화 이론, 페스팅거라는 그 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라는 그 학자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루한 일을 막 하게 해요. 그 지루한 일을 한 다음에 이 일을 재미있었다고 설득하도록 부탁받은 실험 참가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루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험 참가자 중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보상을 몇몇 실험 참가자들한테는 조금만 해줬어요. 그리고 몇몇 실험 참가자들한테는 보상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보상을 적게 받은 실험 참가자가 인지 부조화를 크게 경험했어요. 지루한 일을 했는데 이거를 재밌다고 설명을 하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지 부조화를 경험을 한 거죠. 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 일단 지루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밌다고 얘기를 하라 라고 우리가 실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조금 받았어요. 보상을 여기 가로 안에 설명을 보시면 나오는데, 보상을 비교적 잘 받은, 크게 받은 그런 실험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은 그냥 보상을 받았으니까 재미없는 일도, 지루한 일도 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외부 정당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상을 크게 받고 보상을 잘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지루한 일은 재밌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나는 그냥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거야, 이거는 지루한 일이 재밌는 일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적게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이거 뭐지? 보상도 거의 못 받고 재미없는 지루한 일을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 되네 하면서 굉장히 큰 인지 부조화를 겪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사람의 인지 부조화를 겪을 때 이 부조화를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상을 적게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자진해서 알아서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로 지루했던 일을 재밌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지루했던 일을 재밌었다고 실제로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자, 이렇게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가 한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회적인 추론에서 사회인지, 우리 좀 전에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어서 암묵적 자기중심주의, 그 다음에 성명 글자 효과인데요. 이거는 좀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자신과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 타인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우리가 암묵적 자기중심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명 글자 효과는 이름의 머리 글자가, 예를 들면 이름의 머리 글자가 외국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B로 시작되는 이름이다 하면은 B로 시작되는 그 직업, 이름과 연관지어서 뭐 내가 이름이 이거니까 B로 시작되는 이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도 및 행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태도는요,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자기 가치관이나 생각, 그쵸? 어떤 삶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태도, 생각. 자, 태도와 행동은 많은 연관성이 있죠. 태도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마음의 지향이라고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늘. 각종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우리 타인의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해하는 그런 일종의 조사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 이런 것들도 그럼 소비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알아내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와 행동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 그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를 알면 행동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는 거죠. 태도를 변화시키면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가 핵심적인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태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이 사람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니까 태도가 핵심적인 연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태도에 3요소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요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인지하는 인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서나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인지적 요소는 개인이 어떤 태도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 사고, 기대 등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되게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정서적, 감정적인 요소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어떤 그 태도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호의적이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건 호감이야, 이건 비호감이야.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양상이에요. 인지적인 요소에 비해서. 자, 그래서 나 이거 좋아, 선호해. 이거 선호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렇게 바로 딱 우리가 얘기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행동적 요소예요. 개인이 태도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행동 의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꽃 중에서도 이 꽃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꽃을 사러 가면 이 꽃을 살 거야. 이 꽃은 안 살 거야.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행동적인 요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회적인 영향에서 동조. 자, 동조라는 단어 들으시면 밑에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뜻 맞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집단의 행동 기준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동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두 번째는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 동조의 이유는 정보적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얘기했어요.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더 필요해요. 옳은 판단을 위한 정보가 더 필요한 어떤 좀 모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집단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걸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동조의 이유 중에서 정보 사회적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범적 사회적 영향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린 누구나 있어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좀 피하기 위해서 집단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규범적 사회적인 영향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동조에도 애쉬라는 학자가 또 실험을 했어요. 자, 이 동조에서 애쉬는 4명의 실험 협조자와 1명의 순수 피험자에게 동일한 크기의 막대를 찾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4명은 이제 애쉬라는 학자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명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실험에 참여한 순수한 피험자예요. 자, 그림 1을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막대의 길이가 있죠. 첫 번째 막대의 길이와 오른쪽에 있는 ABC 중에서 같은 길이는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들 바로 찾아내실 수 있죠. 이건 눈으로 보고 바로 구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크기의 막대를 찾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실험 협조자들이 모두 처음에는 제대로 답을 하다가 나중에는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다 C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당연한 것처럼 4명이 모두 다 B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A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오답을 얘기한 거예요. 모두 틀리게 답을 하니까 35%가 틀린 답에 동조를 하게 됐고, 실험 끝난 다음에 순수하게 그 실험에 참여한 그 참여자에게 진짜로 다른 사람들처럼 답이 A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답을 C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A라고 대답하니 나도 A라고 대답했다. 여러 번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정답을 말하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오답을 다른 사람들이 4명이나 계속 오답을 얘기하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적어낸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잘 적어서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같이 공유하는 앞에서 뭔가를 대답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자신의 생각과 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반응에 동조를 해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애쉬라는 학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안에서 동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동조의 경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 개인과 다른 사람의 유대가 굉장히 막 친밀해요. 이런 유대가 강할수록 그 다음에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을수록 동조의 경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따라가고 동조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 집단 크기에 비례해요. 집단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막 이렇게 비례해서 집단 크기가 커지는데 비례해서 동조 가능성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거기서는 동조율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천정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이 집단에 대해서 나는 이 집단이 너무 좋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이 회사에 너무 들어오고 싶었고 이 회사가 나는 너무 매력적이야. 진짜 현재 나의 상황에 너무 적합하고 내가 너무 좋아할 만한 매력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아.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수록 집단에 나는 계속 속해 있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조의 경향성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에서 만장일치로 뭔가 의견이 나왔어요. 만장일치할 경우에는 만장일치인데 정말 뭐 한 100명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를 딱 결론을 냈는데 나 혼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손을 들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집단이 만장일치할 때 동조의 경향성이 올라간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계속 동조 경향성을 높이는 상황적 요인 이야기 나눌게요. 자, 대답하는 형식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글로 이렇게 써서 내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그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다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동조 반응이 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내어서 말로 하게 되는 경우,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경향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반대하지 않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낮은 지위에 있을수록 동조 경향 올라가고요. 문화적으로 집단주의 문화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함께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인 경우에는 개인주의 문화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다 그거 시켰어? 그럼 나도 그거 시키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작게는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동조 경향이 올라간다는 거. 개인이 집단에 완전하게 수용받는다고 여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동조 경향성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속하고 싶고 거기서 제외되고 싶지 않고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동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게 수용됐다. 나는 여기서 꼭 필요한 존재다. 라고 느낄 때는 동조 경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타인과 차별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동조 경향이 좀 떨어지겠죠. 자, 첫 번째는 동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응종. 두 번째는 응종이라는 그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또는 집단으로부터 어떤 요구나 부탁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이나 집단의 요청에 우리가 응해주는 거, 우리가 요청 받았을 때, 부탁 받았을 때 그래 알았어 응 하는 거가 응종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응종 유발에 작용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 4가지가 있는데요. 자,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낮은 공 기법, 문전 박대 기법,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법. 이게 번역하니까 문장이 참 재밌죠? 자, 응종 유발에 작용하는 원리가 요 4가지가 있어요.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작은 요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 서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거 꼭 필요해서 그런데 요거 서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서명해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명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럴까요? 하면서 와서 서명을 해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 기관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면서 후원까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까지 내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작은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큰 요구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경향성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받아들이기 쉬운 작은 요구를 먼저 던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더 이렇게 깊게 큰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달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낮은 공 기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은데 좀 매력이 조금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매력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좀 끌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싼 가격에 어떤 되게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격 하기에는 굉장히 싼데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물건일지라도 가격이 싼 것 때문에 이렇게 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응종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완전하지만 덜 매력적인 방법. 그러니까 가격이 그다지 싼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판매할 때도 이거 지금 프로모션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다운됐습니다 하고 싼 가격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관심을 확 가지겠죠. 그리고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구매 욕구가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만나서 상담을 해볼까요? 해서 만나서 상담을 진행할 때 이 옵션 넣고 저 옵션 넣고 이걸 넣어야지만 좋습니다. 이걸 넣으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매력적이었던 가격이 점점점 옵션이 붙으면서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 되고 그 대신 기능들은 옵션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그죠? 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낮은 공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응종에 영향을 미치는 기법, 또 세 번째 기법이에요. 문전박대. 이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절할 만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1억만 빌려줘. 이러면 선뜻 빌려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억만 빌려줘 해서 내가 거절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나 그러면 요즘에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 100만 원, 한 달만 100만 원 좀 빌릴 수 있을까? 하고 아주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합리적인 큰 요구를 해서 그에 적응하게 만든 다음에 굉장히 작은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문전박대 기법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법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자,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두 번째 무기를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획되어 있던 요구를 또 그 사람이 응하기도 전에, 대답을 하기도 전에 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하나 사세요. 이거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거는 평소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가격도 뭐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니까 나는 지금 계획이 없었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걸 제시하는 거죠. 1+1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덤 또는 할인. 지금 프로모션에서 가격이 엄청 싸요 하면서 이 사람이 응하기도 전에 두 번째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종에는 이렇게 네 가지 기법이 있다 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사회적 영향에서 복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복종은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했을 때 따르는 행위. 이거는 이제 응종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응종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명령이
정말 반인륜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 부도덕적인 것 이런 것이어도 복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밀그램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데 전기 기구, 전기 고문 기구예요. 제일 왼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 피험자, 그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자극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의 전기 고문 같은 그런 자극을 받는 실험 참여자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것들을 지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학 연구를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밀그램의 실험에서는 학습자가 뭔가 이렇게 문제를 내줬는데 그걸 못 맞춘다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도록 요구를 받은 실험 참가자가 연구자나 위압이나 강요 없이 실험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계속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만 하세요, 저렇게 할 때만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냥 전기 충격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거기다가 키를 주는 거죠. 네가 알아서 전기 충격 줘야 될 때 이렇게 하면 학습자가 그 학습 받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못 맞추거나 틀리면 그 전기 자극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학습자가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는 표정을 짓거나 너무 힘들다는 이런 고통을 호소를 해도 전기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복종에 영향을 주는 상황 요인은요, 권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영향 되게 미치고요. 권위자가 근처에 있을 때 바로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데 바로 가까이 근처에 있을 때 굉장히 더 복종 경향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복종에 영향을 주는 상황 요인 계속해서 얘기할 건데요. 물리적인 거리, 복종으로 인해서 피해 상황을 직접 접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윗선에 어떤 그 부도덕한 아니면은 반인륜적인 이런 그 지시에 따라야 할 때 복종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내가 이 반인륜적인 이런 복종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 그 피해 상황을 내가 직접 보거나 바로 가까이서 접할 수 있을 때는 복종의 겨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힘든 모습들을 보면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될까? 라는 마음속에 갈등이 좀 생기겠죠. 자, 행동에 대한 직접적 책임감을 면제받을 때 복종의 경향성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해도 나는 지시받은 거고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이런 책임감의 면제가 확 되면 복종 경향성이 확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집단의 영향은요, 사회적인 촉진, 집단의 영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사회적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회적 촉진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내가 평소에 능숙하거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굉장히 잘해요. 수행이 증가하게 되는 거, 이걸 사회적 촉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사회적 억제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익숙하지 않거나 복잡한 과제, 익숙하지 않거나 복잡한 과제에서 수행이 감소하게 돼요.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다가 틀리거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이런 수행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회적 보상이에요. 수행의 저조에서 주어진 몫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성원이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못하는 사람의 몫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좀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적 태만이에요. 우리가 단어에서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할 때 개인적인 책임감이 주어질 때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일이 주어져서 그 책임을 다 해야 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해야 될 때는 나 하나 안 한다고 뭐 일이 잘못돼? 이렇게 하면서 좀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수행의 수준의 합이 개인 수행 수준을 합한 것보다 더 그 수가 낮다는 거예요. 책임감 분산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태만입니다. 자, 협력 억제는요, 기억 연구에서 집단이 회상한 수가 집단 구성원 각각 회상한 수의 합보다 적은 것으로 사회적 태만으로 인해서 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책임감 분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다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개개인 한 명 한 명 우리가 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해서 책임이 모두에게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모두에게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요만큼이에요. 그 목표는 큰 덩어리지만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분산하기 때문에 책임감은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방관자 효과예요. 긴급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어떤 여성이 집에 괴한이 들어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괴한이 들어와서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른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높은 고층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고층 그 건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고층 빌딩 옆에 다른 빌딩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 시간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잠자리에 드는 조용한 시각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런 소리가 들린 거기 때문에 웬만한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방관한 거죠. 방관자 효과 때문에 아무도 그 도움을 요청한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해요. 굉장히 이 방관자 효과가 무섭죠. 자, 그 다음 몰 개성화입니다. 익명성이 강해지는 집단 상황.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책임, 자기 인식, 자제력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태만과 사회적 촉진이 결합된 상태다 라고 몰개성화를 설명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집단 극화, 그 다음에 집단 사고인데요. 자, 집단 극화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 전체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혁신적이거나 보수적으로 극단화되는 현상. 그쵸? 그러니까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더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끝과 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집단 사고예요. 집단에서 어떤 동조에 대한 압력 때문에 충분한 논의나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합의를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없고 뭐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의견이 있어도 별로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압력 때문에 뭐 이런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집단에 융화되고자 하는 욕구가 현실적 평가를 압도할 때 이런 집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 사고는 나의 진짜 이런 의견이 아니겠죠. 압력에 의해서 그냥 합의에 동조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집단 사고는 자,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동조하는 그런 현상, 이걸 우리가 집단 사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집단 사고가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제니스라는 학자가 또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집단의 응집력이 되게 높은 경우, 그러니까 집단 안에 막 으쌰으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응집이 잘 돼 있는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집단 사고가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막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또 집단 사고가 쭉 증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우리 집단을 굉장히 막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때에도 우리 집단 사고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외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상호 소통이 되지 않는다거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호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되어 있는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있을 때에도 그 고립되어 있는 집단은 집단 사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집단 사고 증가 요인에 대해서 제니스가 얘기한 4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3강에서 사회심리학 2번째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추론에서 우리가 인지 부조화 이론 잘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태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태도,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과 행동 이것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이루어지거나 모순되는 이런 인지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인지 부조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사회적인 역량 우리가 세 가지 봤어요. 동조, 응종, 복종. 그렇죠? 동조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집단 행동 기준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응종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서 뭔가 나에게 요청을 해올 때 거기에 응해주는 거. 그다음 복종은 응종의 한 종류지만 더 강력한 것. 권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것. 자, 그 다음 집단의 영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단 극화나 집단 사고는 시험에 또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집단의 영향은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사회적 보상, 사회적 태만, 협력 억제, 책임감 분산, 방관자 효과, 몰 개성화, 집단 극화, 집단 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집단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일까요?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 자, 물리적 접근성, 유사성, 상보성, 내향성. 어떤 걸까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맞추셨죠? 내향성이에요. 자, 호감을 느끼는 것,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접근성,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유사성, 뭔가 비슷한 면이 있어야 된다. 상보성,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면을 갖고 있고 그 다른 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체적인 매력, 그 다음에 친숙성,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호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집단 전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개인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평균보다 더 극단적으로 되는 현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떤 건가요? 자, 개인이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집단 전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개인에 비해서 집단이 더 극단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이렇게 극단의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집단 극화라고 하죠. 자, 집단 사고는 뭔가 압력이 있어서 내가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이런 것 우리가 집단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자, 사회적 테마는 뭐예요? 그렇죠. 개인이 뭔가를 해내는 결과치보다 집단이 해내는 결과치가 더 수치가 적다. 그러니까 결과를 개인이 혼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과물을 낼 때보다 집단이 한꺼번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에 사회적 태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사회적 촉진은 능숙, 단순 과제는 수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좀 능숙했거나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행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의 단어는 사회적 촉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가 한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자,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은 돈을 주고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 적은 돈을 받고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 그다음에 조금 많은 돈을 받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 참 재밌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였죠. 후에 그 일에 대한 태도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1번,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2번,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3번,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나 많은 돈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이 실제로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4번, 적은 돈 받은 사람, 많은 돈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이 실제로 그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게 답인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잘 기억나시나요? 1번이에요.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재미없는 일인데 지루한 일을 하고 이거 재밌다고 설명을 하니까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쵸? 태도와 행동이 다른 거죠.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 인지 부조화를 스스로 줄이기 위해서 재미없는 지루한 일을 실제로 재미있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가 재미없는 일, 지루한 일을 재밌다고 얘기한 건 돈을 받는 그런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고 외부 정당화를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결국 지루한 일을 재밌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동조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집단이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을수록 동조 행동은 커진다. 맞나요? 틀린 답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체로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조 행동은 줄어든다. 세 번째, 집단의 의견이나 행동의 만장일치가 깨지면 동조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번, 비동조의 동조는 행위자의 과거 행동에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다. 자, 여러분, 틀린 답 어떤 건가요? 자, 2번입니다. 대체로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조 행동은 줄어든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대체로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조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틀린 답이고 1번, 3번, 4번 집단이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을수록 동조 행동이 커지고 집단의 의견이나 행동의 만장일치가 깨지면 동조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또 비동조의 동조는 행위자의 과거 행동에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심리학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